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사실 먼저 한번 인사하기로 했었는데요. 또 본 코너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단행동 검사장 18명, 평검사로 강등? 네, 이 논란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전국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이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올렸었죠. 그 여파로 노만석 전 검찰청장 대행은 사임을 했고요. 그런데 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서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출근길에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냐라는 걸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구자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로부터 마찬가지로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특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장을 이제 집단행동을 했던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 전보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항소 포기 논란이 상당히 오래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좀 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지금 노만석 대행도 사표를 내고 정진우 지검장도 사표를 썼는데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설명이 다 돼요. 법률적으로는 전 충분히 뭐 그 항소 포기의 재량 범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추징금 부분도 크게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 속에서 신중 검토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그럼 이게 지금 뭐 항소 포기를 뭐 정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허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이 항소를 하도록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개인적인 고민도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의 정무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빼면 이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윤석열 시대를 살아왔던 그 검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침묵하고 그 부조리에는 협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검사장들은 지금 윤석열 하수인 아니냐, 윤석열 부역자 아니냐. 라는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저는 형사처벌이나 저 징계를 저는 선별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뭐 전보를 한다든지 평검사로 발령을 다시 내는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좀 미약한 조치고요. 저는 그 안에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려서 전 징계나 형사처벌까지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창에는 처음 특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검사 40명 아마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압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상황까지 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내란 1심 첫 선고 12월 15일 예정. 네, 지금 노상원 씨 관련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팀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 그리고 최상병 특검팀 등의 이제 세 특검이 기소했던 사건 중에 결심 공판과 구형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 그러니까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뇌물로 받았던 금액인 2,390만
25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1매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그리고 구3회 육군 2기갑 여단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해서 현금 2천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서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기업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라면서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2월 15일 오후 2시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내란 재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계엄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권했지만 추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강미진 님이 1년 넘어서야 이제야 첫 선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많이 해먹었다, 롯데리아 쿠폰 말고도 많이 받았구나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 건데요. 이번 우선 노상원 재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내란에 관한 주요 임무 수행자이기도 하고 그 수거작전과 관련된 뭐 영연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충격적인 메모가 나왔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군사 반란, 이 친위 쿠데타의 그 비선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번에 구형된 혐의는 지금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공직과 관련된 알선에 관한 이제 단죄를 하는 것인데, 징역 3년 구형 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약하게 구형된 거 아닌가라는 전 비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재판의 진행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 사건에서의 첫 번째 지금 구형과 이제 선고까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인데, 좀 너무 재판이 좀 늘어진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 내지는 이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저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지금 댓글창에 이게 내란 1심이 맞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알선 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구속이 됐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내란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재판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눈 밝은 구독자님한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정청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 강연 내용이 오늘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다 라면서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중정치인이라면 SNS를 끼고 살아야 된다 라면서 악플도 다 읽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 대표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다 보면 반드시 안티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위대한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더라. 그게 김대중과 김영삼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 종합 편성 채널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까는 것을 재미있게 본다, 봐야 된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던 정청래 대표에게는 명함이 분명하다 이런 평가가 따라오는데요.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만큼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정책이나 표현을 많이 쓴다는 비판도 따라 붙습니다. 이번 논란도 예외는 아닌데요. 당대표가 특정 채널을 언급하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대표가 의원들 교육에서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오늘 정청래 대표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공개 발언이죠. 이거는 뭐 교육 과정에서 촬영이 된 겁니다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랬고,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국회의원, 거기다 당 대표는요. 국민을 대변하는 거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지니거든요. 그 대표성의 의미는 어느 특정한 여론, 특정한 커뮤니티만을 대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더 초월해서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특정 커뮤니티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뭐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뭐 SNS 활동이라든지 뭐 다 좋은데 제가 이 강연의 내용을 다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당의 대표 그리고 정치 선배로서 어떤 정치 철학이나 정치의 원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잔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는 그런 잔기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실망스럽고 또 하나는 정치인이 말이 먼저 앞설 때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어서 이제 저는 국민적 평가에 전 오른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도 어떠한 행동보다는 어떠한 말이 앞서고 뒤에 수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판받을 부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인식을 너무나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다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또 비판 여론이 더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국힘 미디어 대변인 장애인 활당 과도하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12일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 감동란 TV에 출연을 해서 같은 당 의원인 김혜지 의원을 비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내용이 김혜지 의원이 시각 장애인인 점을 공격하는 내용이라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당시 박민영 대변인은 비례대표를 한번 받았으면 포기해야지 뭔데 지가 그러니까 이제 김혜지 의원이죠. 뭔데 지가 두 번을 받냐 라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막말로 김혜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정말 막말을 했는데요. 이어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행자가 김혜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된다. 장애 없는 난자였으면 정말 죽었다 등의 막말을 하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웃으면서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 몰이하는 스테레오타입부터 벗어나야 된다. 장애인을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과대표돼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 혐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300석 중에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박민영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 정치권에서 해왔던 수법들이 이제 이준석 의원처럼 조롱을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 간의 혐오를 양산시키는 이제 이런 정치 문법에서 지금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혐오의 언어를 그냥 나와서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동안에도 중국에 대한 소위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번에는 또 장애인에 대한 이런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는 뭐 혐오로 괜히 몰아간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몰아가고 있으면은 자당의 대표가 왜 엄중 경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라는 그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정치를 할 근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장동혁 대표가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는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장동혁 대표라는 그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거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게 지금 진정성이 있는 태도겠느냐 뭐 그런 우리가 의심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당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조차도 이 발언은 지금 용납이 안 되니까 엄중 경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심각성이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약자들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이런 혐오성 발언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 정치인들은요 조롱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지지자들 상호 간의 혐오를 양산시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예 대놓고
이제 혐오 발언을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다 보면 이런 발언이 미치는 공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정치인들 상호간에서도 더 퍼질 위험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은 이거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발언을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인기 변호사님과 함께 이번 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주에 정치 한 장 원샷 원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신인기 변호사님이 주목한 사진은 뭐죠? 네. 한강버스인데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입니다. 오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버스는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한강버스의 바닥면과 무언가가 닿았다는 보고가 모두 15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수심이 이제 낮아지는 갈수기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총 7개 선착장 중에서 잠실, 뚝섬, 옥수, 압구정 이렇게 4개 선착장 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 7개 중에서 4개면은 절반 이상을 중단을 한 건데요. 그 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해결 조치를 한 후에 다시 전 구간을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가 참사 발생 원인 일부를 들춰냈지만 밝혀야 할 것이 여전히 많다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주장을 했고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같은 이제 지휘 책임자 전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인트로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뭐가 중요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로코코님은 마라톤은 왜 나갔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이 민생 현안과 안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다른 일정을 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가장 최우선 되는 책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또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치적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지금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 정쟁을 일삼는다는 식으로 또 비판을 가하던데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생명의 뭐 야당과 여당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마땅히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의 행동을 지금은 돌아봐야 될 시점 아닌가 싶고 아무리 5선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전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한강버스도 그렇지만은 이 싱크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정말 정작 시장이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난까지도 저런 식으로 정치 공세화 시키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은 저는 서울시장을 맡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종묘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또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명박 서사, 그러니까 그 사대강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니까 그 서사를 이어쓰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종묘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그 불도저라고 했던 그 이명박 서사를 가지고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5선 시장 도전을 위한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묘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서의 지적이 있고 우리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발을 하고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가장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지금 종묘 앞에 대해 가지고 140층인가요? 그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을 해야지 어떠한 그런 욕망만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저렇게 서울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시간 속보가 좀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댓글창에서는 나무님이 박재혁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했다. 검사장 징계 논의 후폭풍이라고 알려진 기사를 넣어주셨고요. 그 이야기 저희가 2부에서 더 해보도록 하고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나경희 기자가 간단하게 브리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오늘 비무장지대 DMZ 구역 내에 군사 분계선 기준선의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남북회담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방부는 오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최근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실된 군사분계선 표식이 많아서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자주 침범하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회담을 열어 기준선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코멘트 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저 부분에 대해서야 뭐 남북 관계 좀 더 예. 우리가 복원을 위한 그 첫 걸음이니까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1월 1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용남, 박지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